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세종대왕의 뜻에 따라서 혹은 세종대왕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날까지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를 응용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의 민법이죠. 민법이라는 표현 자체도 일본어 방식이지만 어찌됐건 민법 115조와 197조의 두 개의 조항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훈민정음 표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바탕에는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젊은 세대들은 문해력이 없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젊은 세대가 문해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표현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을 단지 훈민정음 표기로 바꿔놓은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내용은 본인, 선의, 준용, 그 위에 197조에 있는 점유, 공연,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글자들은 각각 일본어에서 그리고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법에서 사용되는 본인이라는 표현은 민법 115조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선의와 준용이라는 내용 역시 같습니다.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를 민법 제11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115조 조항입니다. 이 내용들이 쉽게 여러분들께 와닿는 내용이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글자 표기는 훈민정음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용어가 전부 일본어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리인, 본인, 상대방, 규정, 선의, 악의, 준영 이러한 표현들이 전부 다 일본어 방식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인이란 말은 앞에서 115조 조항에 있듯이 일본어에서는 혼리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우리말 표현으로는 한자어로 했을 때 당인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본인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옛날에 본인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어. 어우, 어쨌건 그러한 표현에서 본인, 그 본인인가?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착한 마음인가? 준용은 또 무슨 의미인가? 이 용어들이 비록 글자와 소리는 우리식 발음을 하고 있지만 그 본바탕에는 일본인들의 문화와 언어 구조에 담긴 뜻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본인 그러면 나 자신을 생각을 하지 다음 115조 조항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바탕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처럼 본인은 이러한 본인으로 나 자신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인이라는 일본어 발음에 해당하는 본인 이러한 글자들은 일본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법률 조항을 게임의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같은 거, 물론 법이니까 계약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절에 여러 가족이 모여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고스톱을 친다고 해보겠어요. 자, 고스톱을 치는 경우 저도 명절에 가서 간혹
고스톱판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지만 한 번도 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재산이 29만 원 이렇게 되겠지요. 자, 이 본인이 누구냐가 하는 거예요. 본인.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지금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화살표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 둘러 앉아 있다가 나 화장실 좀 갈게 하는데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그 크게 볼일을 보는 변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가 있어야 돼요. 난감하네요. 그러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 특히 여기서 옆에서 기웃거리면서 구경하는 아들, 딸들이 보통 있죠. 아빠가 화장실 갔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칠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스톱 상황에서 원래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치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리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화장실 간 사람을 본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화장실 간 사람이 본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화장실 간 그 사람이 본인입니다. 이게 일본인들의 언어 표현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언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지금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있죠. 자, 여기에 각기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집 아들 혹은 딸, 이게 타짜예요. 그래서 이 타짜가 딱 그 자리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대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법률 민법 제115조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 제가 우리 아버지 대신합니다.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끼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대신 칠게요.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다른 그 게임 참여자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됩니다. 원리 자체는 복잡하지 않죠. 고스톱 치고 있고 아버지가 나갔고 아들이 대신하고, 이럴 때 제가 아버지 대신 칠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일본식 한자 표기인 현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죠. 제가 누구 대신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의사표시라는 법률 용어에서 또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아버지 대신할게요 라는 이 말이 일본식 언어 표현으로는 현명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라는 법률 용어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법률 용어는, 특히 민법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증거를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가족들이고 친척들이니까 뭐 끼어들어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끼어들어도 냅뒀어요. 그 아들, 얘 타짜인데 모르고 끼워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타짜라는 걸만 몰랐지 얘가 대신한다는 건 알았잖아요. 자, 그럼 상대방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거 친척들인데 얘가 누구 아들인지 알잖아요.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서 만나나요? 자, 어쨌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를 일본인들의 언어에서는 악의라는 법률 용어로 적용합니다. 알면은 악이에요. 나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률 용어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야 됩니다. 아저씨 누군데? 생긴 자네는 누군가? 이렇게 되는 상황.
몰라야 이게 또 선의가 됩니다. 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용어를 일본인들의 만들어 놓은 이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타짜인 아들이 옆에 이제 명절이니까 뭐 술안주감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 대신 소주도 벌컥벌컥 마시고 이런 짓을 해요. 어, 오징어 다리 딱 하나 뜯으면서 아이 밑장 빼지 말어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아들이 또 아버지 닮아서 착합니다. 도박만 조금 해요. 도박만 조금 하고 나머지 건 안 해요. 다 좋아요. 도박하고 뭐 간혹가다 병 깨고 이런 거 정도. 어쨌건 아들이 게임만 참여했습니다. 다른 건 안 했어요. 그 소주 안 마시고 아버지 돈 주머니에다 꿀꺽 넣어놓고 가지도 않았고. 그럴 때 제가 이 화투패를 던지는 것은 아버지 대신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표시, 요 의사표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아버지한테 갑니다. 게임 돈의 그 출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게임은 제가 대신하고 있지만 물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버지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민법 115조 조항에 있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일본인들의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언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 115조의 조항, 누군가 대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그 상황을 일본인들의 언어 구조를 적용해서 표현하면 115조와 같은 논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일본 민법을 우리의 민법이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짝퉁의 원리가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은 위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과 아래 제가 한자로 옮겨놓은 그 부분에서 훈민정음 표기만 지우고 구글로 타이핑을 해보세요. 저대로 갖다 붙여넣기를 해보면 구글에서 맨 위에 어디가 뜨느냐면은 일본 민법이 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자만요. 일본어도 뺍시다. 그리고 한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서 우리 글로 되어 있는 걸 빼고 한자만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일본 민법 제 186조가 뜨게 됩니다. 베꼈다는 거죠. 이렇게 베껴놓은 일본 민법의 체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법전을 읽으면 도대체 이런 외계어가 어딨냐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문해력이 없다느니 우리가 잘못해서 무식해서 몰라서 이런 게 이게 무슨 논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친일파들과 소위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도층, 지배층 이렇게 칭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베껴놓고 그리고 그걸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해놓고 이해 못한다고 무식하고 문해력이 없니 말기 못하는 이게 무슨 논리냐는 거죠. 자, 19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197조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구글링 하면은 일본 민법이 뜬다고 했습니다. 일본 민법이 뜨는데 이 문장을 한자를 쓰지 않고 제가 학생들에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도 수십 배 어렵다는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 가수 태양을 아세요?
태양이라는 가수가 뭐 이렇게 좀 좋은 그 의사를 가지고서 공연하려고 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답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가수 중에 태양이라고 있는데 그 가수를 떠올리나 봅니다. 왜 그런가? 물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저 태양이란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모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자 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의결은 안 됐어요. 자동 폐기되면서 저 모습으로 바꾸자. 점유의 모습 이렇게 바꾸자는 거였는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점유라는 말도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훈민정음 표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점유라는 말은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선의, 뭐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근데 선의라는 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야 됩니다. 나 모르고 했어요, 이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나 저 사람 건지 모르고. 이게 선입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그냥 놀리면 뭐해서 이거 그냥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그 씨라도 뿌려가지고 좀 곡식이라도 심어놓으면 좋잖아요. 이런 선의가 아니라 어떤 땅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선의는 이거 누구 건지 몰라서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예요. 여러분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평온 및 공연. 이 공연이란 말이 우리말이 아니죠.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는 공통적으로 한자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했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은 한자라는 뜻 글자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같은 뜻 글자의 모양은 같지만 발음은 다릅니다. 그리고 각각의 언어별로 그 의미 역시 다르죠. 이 공연이라는 것은 무대에 올라가서 뿜빠라 뿜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이라는 것은 누군가 태클 걸지 않아야 돼요. 이거 당신이 이 땅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이거 물건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공연이라고 합니다. 평온 및 공연이라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어렵고요. 제가 언어 표현에 관련돼서 법률 용어를 계속해서 요즘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 때문에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말귀 못 알아먹는 무식한 놈이 되는 거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공연, 선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식 한자어로 읽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리내어서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대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를 근대화라는 말로 주장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과연 저렇게 만드는 것이 근대화였을까요? 일본인들이 식민지 시대를 우리에게 고통으로 남겨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뛰어난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언어권인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자 문화권으로 묶이는 이러한 나라들의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단 하나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그 뜻까지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닐지. 근대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 무서울 만큼 우리의 실생활에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전부 무식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상황들이 발생하죠. 어떠한 말을 우리의 문화와 역사로 담겨올 때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숙주나물이 있습니다. 이 숙주나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신숙주라는 배신의 아이콘, 변절의 아이콘이 있었죠. 단종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게 배신을 한, 변절을 한 이런 상황. 그래서 콩나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쉽게 변한다 해서 숙주나물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음식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숙주나물을 듣는 순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이해하고 이건 변절을 잘하니까 쉽게 상해. 그래서 빨리 먹거나 좀 날짜 지나면 곧바로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주나물에 담긴 문화와 역사의 힘이지요. 그렇지만 이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변경을 시켰다. 그러면 그들은 비록 숙주나물이라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참뜻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선의, 본인, 이러한 발음 원리는 일본인들의 언어로 표현된 한자를 우리가 가져와서 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읽었기 때문에 이 말귀를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귀 이해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의 원리를 추종한 많은 소위 지배층과 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해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같은 국민이지만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언어 표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해력이 없고 또 일본어 방식의 글자 표기 원리, 예를 들면 민법이나 법률 용어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법률 용어 일본어 방식을 이해한 사람들이 소위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로스쿨을 합격하고 로스쿨 지나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혹은 그러한 학문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단 민법에서의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국어 발음 표기도 일본인들의 언어 원리를 적용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국어사전도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비록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적용한 기호 표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본바탕은 일본어 방식의 글자 원리와 일본어 방식의 언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의 언어 표현도 보면 일제강점기에 오구라 신베이와 같은 일본인 학자들의 원리와 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 사전에서도 그대로 민법에서처럼 일본인들의 언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귀 못 알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훈민정음 표기가 모두 완벽하게 오늘날의 언어 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제시된 이러한 글자 표기로 발음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에 담긴 글자 원리, 저는 구독을 해주시는 분이나 아니면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서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훈민정음의 기본 원리 그리고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표기를 하자라는 마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그 글자 표기 원리를 이해하고 정말로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편안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제강점기에 남겨놓은 악한 유산을 제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